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인원아. 네, 이민우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미국 문학 특집 세 번째 시간 네, 되겠습니다. 네, 요즘 급 가을이 된 듯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합니다. 네,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9월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네, 아직은 여름이죠? 네, 네. 막바지 여름을 더욱 화끈하게 해드릴 공포. 네. 오늘의 오늘은 공포입니까? 네, 모른 척 네, 하시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멀어지는 여름을 아쉬워하면서 늦 여름, 여름 하면은 이제 남양 특집. 네, 네. 요즘은 TV에서 남양 특집 별로 안 하는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여름만 되면은 남양 그쵸. 특집 필수로 했죠.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양 특집 에드가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입니다. 네. 네. 포는 미국 작가, 특히 단편 소설 작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작가입니다. 공포 소설, 또 장르 문학 측면에서 봐도 많이 언급되는 작가기도 하죠. 검은 고양이는 뭐 많이들 읽어 보셨을 거고, 뭐 영화나 영상 매체로도 이제 많이 각색이 돼서 소개됐던 작품인데, 워낙에 이제 포 하면은 검은 고양이 워낙 유명해서 네. 그 이제 포의 대명사격, 그리고 이제 포가 미국 문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여서 이게 뭐 꼭 읽어야 되는 필수 문학 이렇게 이제 여겨져서 그런지 이 검은 고양이가 아동 문학 전집에도 이게 종종 실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출판사를 뭐 언급할 수는 없지만 어떤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사파까지 진짜 그 내용에 있는 걸 그대로 리얼하게 그려서 이게 애들이 리얼하게요? 예, 그래서 오. 뭐 그 검은 고양이 이제 내용 아시겠지만 그 고양이 막 이렇게 해코지 하는 거 그런 네. 것도 막 그림으로 사파가 있는 그런 어. 아동 그 버전의 그 출간물도 있어서 이게 아동 이게 물론 좋은 작품이긴 한데 네. 이 아동 문학으로도 이게 소개되는 게 이게 무슨 연유인지 이게 혹시 검은 고양이 애들이 고양이 좋아하니까 그런 건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동들이 읽는 버전으로 출간될 정도로 검은 고양이는 많이 읽히는 작품입니다. 네, 저도 예. 사실은 어렸을 때 사파가 들어간 검은 고양이 읽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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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무서운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건 내용은 이게 진짜 하드 보일, 하여튼 되게 엄청난 무서운 내용인데 잔인하고 끔찍하고 이게 왜 그렇게 들어갔을까요? 물론 이제 원본을 많이 각색해서 그러니까 그쵸. 예를 네. 들어서 뭐 걸리버 여행기도 아동들이 읽는 거는 뭐 거인국 소인국밖에 없잖아요. 그쵸. 뒤에 이제 뭐 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나 네, 하늘을 그쵸. 떠다니는 네. 그런 거는 이제 각색이 돼서 이제 아동들이 읽는 버전은 또 각색이 되긴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뭐 아이들이 읽는 버전은 좀 각색이 됐겠지만 사파는 또 이렇게 좀 아이들이 보기에 섬뜩한 사파가 또 있었던 그 출간물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또 무서운 걸 좋아하잖아요. 오히려 어른들보다. 네, 예, 그 그래서 공포물에 집착하는 시기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이제 공룡에 집착하는 공룡기가 있듯이 네. 이 무서운 거에 또 꽂히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보면은 네. 뭐 지금 또 아이들이 즐겨보는 신비 아파트나 이런 걸 봐도 사실 몇몇 장면은 좀 괴기한데 네. 아이들은 또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게 정서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의 니즈를 잘 파악한 아주 이제 훌륭한 마케팅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에드가 앨런 포 어떤 작가인가요? 예. 네, 에드가 앨런 포는 수식어가 참 많습니다. 미국 문단의 사악한 천재, 네, 저주받은 악의 시인, 네, 음울한 감수성, 네. 공포와 감기에 찬 비운의 작가 네. 등등등. 미국의 보들레르라고 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에드가 앨런 포의 인생이 살짝 부풀려져 가지고 이런 이미지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재평가가 이루어져서 19세기의 가장 독창적인 작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살아생전에는 여러 그 잡지의 편집자로 활동을 했고, 장편 소설 아서 고든 핌의 모험을 발표하고 닥치는 대로 소설을 쓰기는 했지만 계속 경제적으로 궁핍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1840년대부터 작가로서의 전성기가 시작되었지만 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작가로의 전성기가 꼭 경제적인 어떤 결과로 이어지진 않죠. 책은 그렇죠. 계속 내나 돈은 없는. 작품은 계속 발표하나 돈은 없는. 네. 네. 1841년에 2권짜리 단편집 그로테스크하고 기이한 이야기들을 출간을 하고 모르그가의 살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모르그가의 살인이 탐정이 등장하고 논리적인 추리를 플롯에 활용한 최초의 추리 소설로 평가받습니다. 네. 예, 아내 버지니아가 죽은 1847년까지 포는 완전 미친 듯이 글을 쓰는데요. 네. 단편 소설 함정과 축, 황금충, 도둑맞은 편지, 적사병에 가면, 검은 고양이뿐만 아니라 그의 최고 걸작이라고도 불리는 시, 갈까마귀 혹은 까마귀 를 이때 썼다고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나다니엘 호손의 네. 2번 말한 이야기들에 대한 포의 서평, 이제 네. 평론도 했는데 네. 포의 서평은 최초의 단편 소설론으로 네. 평가되기도 합니다. 네. 참 독특한 스토리만큼 작가 개인 생활도 힘들었던 에드가 앨런 포는 네. 살아생전 평가를 받지 못했다가 네. 사후 보들레르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네. 하네요. 끼리끼리 알아보는 거죠. 네. 포의 기괴하고 초현실적인 대표작 갈가마귀 혹은 까마귀 네. 레이븐 네. 네, 시는 미국 역사에서 무척 유명한 시라고 해서 초등학생들도 시의 일부분을 외울 정도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영화 중에 존 쿠삭 나온 영화 레이븐이 있습니다. 그 존 쿠삭이 이제 포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 포가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고 이 포가 또 이 최초의 뭐 추리 소설 말씀하셨듯이 또 지금 미국에 되게 성행 중인 장르 어떤 소설의 또 토대를 또 어느 정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플롯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처음에 생성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장르 문학은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확실히 헐리우드 영화에 영향을 줬던 게 사실이고 그 헐리우드 영화와 또 연동돼서 아직까지도 미국은 그 장르 문학이 굉장히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죠.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에 또 이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역시 또 포의 작품도 그렇고 뭐 포 자체의 어떤 개인 사적인 스토리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좀 영화화하기 이제 재미난 것도 많고 그쵸.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포의 작품, 포의 인생 이런 거가 헐리우드 영화로 많이 작품화가 됐고 존 쿠삭이 주연했던 이 레이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뭐 작품 영화 자체에 대한 뭐 평은 뭐 보시는 분들에게 맡기고요. 하여튼 이제 다루는 소재나 아이디어로 따온 게 바로 요 레이븐, 요 포의 요 시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요 작품이 이제 포가 약간 그 탐정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요 영화를 보시면 그냥 연관지어서 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고요. 그러면 오늘 소개할 네. 검은 고양이 네. 간략하게 소개해 네. 주시죠. 일단 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포의 작품은 일단 읽어야 그 진술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특유의 분위기가 네, 있어요. 분위기가 네. 사실 중요한 작품인데요. 일단 검은 고양이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니까 뭐 다들 아실 테니까 일단 간략하게 일단 말씀드리면 그냥 어떤 남자가 어떤 삐뚤어진 심리에 사로잡혀서 애지중지 잘 키우던 자기의 검은 고양이를 학대하고서 죽인 다음에 그 환영에 시달린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글쎄요, 그냥 모르겠어요. 네, 네, 아무튼 그게 고양이를 죽이고 네. 나서 나중에는 자기 아내마저 살해하고 또 포의 가장 전매 특거 무조건 어디다 묻죠. 네. 벽에 그러니까 또 포는 좀 이제 특징적인 게 바닥에 묻는 게 아니고 벽에다가 발라버리잖아요. 벽에다가 묻는 게 좀 많은데. 네, 마루 밑에도 묻고 뭐. 근데 이제 네. 벽에다가 네, 벽에다가. 묻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결국에는 벽에 묻는다라는 그런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간략한 줄거리만 얘기하면 뭐 이런 속된 말로 또라이 같은 작품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음미하면서 읽어봐야 네. 돼요. 그래서
그 비러스윗한 그런 느낌이 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일단 간략한 작품은 고양이를 학대한 남자가 아내를 죽이고 벽에다 묻어버린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부터 너무 태연하게 얘기를 하니까 네, 네, 네. 진짜 이 사람이 네. 미친 정상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끝으로 가서 이 미친 또라이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네. 이 검은 고양이는 1843년 8월 필라델피아의 잡지에 발표됐고요. 그다음에 2년 뒤 45년에 발간된 단편집 이야기들 테일스에 수록이 됐습니다. 나는 내일 죽을 것이므로 오늘 내 영혼의 짐을 내려놓으려 한다라는 문장을 이제 많이들 언급하는데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나라는 사람이 사형 집행 당하기 전날 자신의 생을 되돌아보는 짧은 증언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제 마음이 그렇다고 막 이 사람이 막 엄청 막 과격하거나 흔히 얘기해서 막 상남자 마초 같은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굉장히 유순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읽었을 때 되게 그냥 저같이 좀 왜소한 느낌도 드는 이런 초식남 같은 이런 주인공이 그러니까 동물들을 돌보고 어울리기를 좋아했다라는 묘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인물 묘사를 할 때 동물들과 어울린다, 특히 남자가 그런 건데 전통적으로 조금 이렇게 남성성이 그렇게 많은 이런 캐릭터는 아닌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이제 그 나중에 그걸 이제 소설을 다 읽고 덮었을 때 오히려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그 참고로 이 인물의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동물을 되게 사랑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되게 이중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한다라는 거는 되게 이 사람이 동물도 되게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굉장히 섬세한 면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면도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사실 인류 최초의 동물보호법을 통과시킨 데가 독일 나치당이었고 독일 맞아요. 나치당이 최초로 이제 동물보호법이라는 걸 통과시켰고 그리고 히틀러가 실제로 독재를 잡았을 때 명목적인 야당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야당이 녹색당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살아생전에 동물보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환경보호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죠. 이 사람이 누군지 가르쳐주지 않고 한번 이 사람의 평가라고 했을 때 바람 많이 피고 술 좋아하고 도박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학교 다닐 때 사고를 친 사람과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그리고 채식주의자이고 그랬던 사람을 비교하면 우리가 보통 이 후자를 더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앞서 얘기했던 전자가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채식주의자. 히틀러는 채식주의자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담배도 안 폈죠. 그래서 히틀러 당시 벙커에 마지막에 숨어 있었을 때 그 부관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담배를 못 폈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담배도 안 하고 채식주의자고 동물을 사랑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아닌 어떤 사물, 그러니까 동물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더 좀 무서운 면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하고 소통하는 걸 싫어한다는 건 또 일방적인 거. 그러니까 그쵸. 동물은 내가 동물을 사랑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동물은 내가 어떻게 해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고 그쵸. 리액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궁극적으로 이 동물을 막 어떻게 막 뭐 린치를 가하고 아주 뭐 잔인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동물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다 동물을 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고 동물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라는 게 그런 이중적인 면이 사실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요 예민한 이런 예술가들은 이런 점도 잘 포착을 하는 것 같고 자 근데 내가 술을 좀 자주 먹는 이런 캐릭터입니다. 술을 또 자주 마시고 어느 날 굉장히 폭음을 했는데 이 폭음을 하면서
이제 본인 안에 있던 어떤 악마성이 나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술도 거의 혼술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어떤 장면을 보면 혼술 네. 장면도 네.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 작가가 글을 쓸 때 굉장히 이 캐릭터 분석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주인공이 그 다음 장면에서 술을 마시는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와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거는 쓸 때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볼 수 그쵸,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마셨던 주인공이 어느 날 또 누구든 이렇게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계기로. 그 고양이 이름이 플루토입니다. 그 자기를 잘 따르던 플루토 한쪽 눈을 도려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그 플루토를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큰 불이 나는데 허물어지지 않는 벽에 이상한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밑밥을 탁 던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밑밥 던지는 거가 지금의 어떤 영화, 그쵸, 드라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작법상에서 특히 고전적인 글쓰기 작법은 저도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어 소개 안 된 어떤 장면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그쵸. 예, 이런 서술은 그쵸. 있으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요즘 와서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영상 매체라는 거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글로써 이렇게 설명이 없이 뭐 말씀드렸지만 벽에 이상한 자국이 있다 하고서 설명 없이 넘어가 버리면 글이라는 거는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화면으로 잡혔을 때는 그 임팩트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참 뒤에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이나 그거에 대한 암시가 나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상적으로 이제 글을 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래서 사실 그런 확인되진 않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포가 이 19세기 말이면은 이제 류미에르 형제 해가지고 이제 영화라는 게 이제 막 본격적으로 활동사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막 나왔는데 포가 분명히 언제 이걸 접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포가 어떤 계기에서든 활동사진을 접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죽였잖아요, 플루토를. 근데 이제 그 환영에 이제 약간 사로잡힌다는 느낌이 그 이후에 자기가 죽였던 플루토와 정말 닮은 검은 고양이를 또 만납니다. 네. 그래서 걔를 이렇게 또 키우기 시작합니다. 걔가 엄청 따라오는 완전 걔가 개냥이처럼. 예, 네. 따라와서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얘가 혹시 그때 그 플루토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그쵸. 예. 점점 사람이 미쳐갑니다. 예. 미쳐가면서 결국에는 아내를 죽이고 되고 이 아내를 죽이고 나서 이 시체를 결국엔 벽에 결국에는 발라서 이렇게 감춥니다. 그렇게 이제 아내를 죽이고 나서 며칠 후 이제 경찰들이 이 집을 훑어보면서 아내가 지나가는데 이제 실종이 네, 됐으니까. 실종이 됐으니까. 예. 네, 근데 뭐야? 결국엔 이 벽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수상히 여긴 경찰들이 벽을 허물고 그 안에는 이미 당연히 부패했겠죠? 네. 이미 심하게 부패된 시체와 함께 그 시체의 머리 위에 시뻘건 입을 크게 벌리고 불타는 외눈을 한. 그러니까 외눈을 했다는 건 뭐예요? 플루토가 죽이기 전에 눈을 하나 도려냈었잖아요. 그러니까 플루토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외눈을 한 그 섬뜩한 고양이를 발견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임팩트 있는. 네, 그 마지막 장면은 진짜 임팩트가 네. 네, 그 그림을 그리라고 해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네. 네,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네. 했죠. 네. 네. 이 작품은 포 공포 소설의 여러 모티브를 골고루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령 이 작품과 이제 이 검은 고양이와 삐뚤어진 악기라는 이제 작품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삐뚤어짐이라는 충동은 단순히 개인적 괴팍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고양이 사이의 더블 관계, 또 윌리엄 윌슨을 포함한 여러 작품에 심심찮게 등장한다고 하네요. 또한 시체를 벽 속에 넣고 봉하는
이 모티브도 배반의 심장이나 아몬티아도 술통에서 변주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친 사람이 미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미쳐가는 이야기를 하는 서술 방식 역시 많은 작품에서 유사하고요. 이런 역설적 화법은 공포감을 드높이며 근대의 분열된 주체를 실감나게 제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라고 창비세계문학 단편선 미국편 책 32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네, 요 분열된 주체를 실감나게 제시했다라는 게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저는 요 검은 고양이 뭐 내용은 워낙에 유명하고 그 이 작품의 어떤 이미지적인 거는 또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는데 그래도 문학 콘텐츠니까 네. 좀 문학적으로 좀 아는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아까도 이제 얼핏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이 시작 부분이 좀 비교되는 게 많고, 이 시작 부분이 근대에 분열된 주체, 그러니까 분열된 주체라는 거를 조금 더 현대인의 그런 시각, 그리고 현대인의 어떤 시각 중에 가장 중요한 영상, 이미지적인 어떤 접근과 그 시점하고도 맞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 이 검은 고양이의 시작 부분을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쓰려는 가장 황당하면서도 가장 일상적인 이야기에 관하여 나는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기를 기대하지도 간청하지도 않는다. 나 자신의 감각조차 스스로 증거하기를 거부하는 마당에 그런 기대를 한다면 나야말로 미치광이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미친 것이 아니며 그리고 꿈을 꾸는 것도 분명코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내일 죽을 것이므로 오늘 내 영혼의 짐을 내려놓으려 한다. 나는 당장의 목적은 일련의 단순한 가정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명백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아무런 논평 없이 내놓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내게 공포와 번민을 안겨주고 나를 파괴했다. 그러나 나는 이 사건을 설명하러 들지 않겠다. 내게 이 사건은 무엇보다 공포를 주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겐 무섭기보다는 기괴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카프카의 변신의 시작이 많이 좀 생각이 났고, 또 이상의 날개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카프카의 변신의 시작은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바퀴벌레가 되어졌다는 시작이고, 이상의 날개는 많은 분들이 또 외우시겠지만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카프카의 변신과 이상의 날개 같은 경우, 요 검은 고양이가 비교를 하자면, 이 카프카의 변신 그리고 이제 이상의 날개 같은 경우도 이제 1인칭의 시점을 가지고 있죠. 네. 근데 1인칭의 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읽는 독자와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카프카의 변신과 이상의 날개는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자와 이 글 쓴 화자가 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을 좀 가지게 되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 이야기긴 한데, 이건 내 이야기를 그냥 너희들이 좀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읽어봐.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좀 변명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근데 요 검은 고양이는 제가 어떻게 읽었냐면, 지금 여기서도 뭐 내가 뭐 굳이 뭐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일단 처음 문장부터 이 이야기가 황당하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1인칭 시점이긴 하지만 이 글 쓴 사람이 그냥 뭐라 그럴까, 어느 순간 독자와 좀 일치되는 느낌이 저는 좀 받았거든요. 네, 그냥 이 네. 안에서 남의 네. 이야기 하듯이 네. 이 네. 이야기가 네. 전개되다 네. 보니 네. 그냥 내가 겪은 게 아니고 네. 다른 사람이 겪은 네. 걸 내가 관찰하는 입장에서 들려주는 것처럼 보여주니까 네.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과 똑같다고 보거든요. 이 영화를 보는 관객은 어느 순간 그 관객 그 스크린이 본인의 눈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영화일수록 그 시점이 굉장히 명확한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상의 날개나 카프카의 변신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만약에 영화화했을 때는 보는 그 스크린의 눈이 100% 되기는 좀 힘들어요. 굉장히 어느 정도
1인칭의 시점을 갖고 있지만 이상의 날개나 카프카의 변신은 만약에 이걸 영화화한다고 했을 때는 3인칭이 돼버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 작품은 오로지 정말로 관객이 이 화자와 일치가 되는 그런 효과를 저는 가져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작법이 확실히 헐리우드의 어떤 각색에 영향을 줬고, 이런 면에서 이 포가 특히 이제 현대에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 내용의 어떤 기괴함이나 그로테스크함도 현대인의 정서에 더 부합하는 거지만 단순히 그런 정서적인 걸 넘어서서 이러한 작법적인 면에서도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러한 매체적 특징과 맞는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빡쳤던 부분. 이제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예. 그 책의 거의 맨 끝에 나오는 건데, 그 이제 시체가 발견이 되고 경찰에 의해서 그 시체 위에 고양이가 있었잖아요. 그 고양이를 향해서 나가 교활한 술책으로 나를 유혹하여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고자질하는 목소리로 나를 교수대로 인도한 그 고양이였다 라고 고양이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본인이 했으면서 진짜 이거 뭐지? 완전 개빡쳤습니다. 왜냐면 네. 이제 그 동물을 좋아하시는 이제 한 분으로서 네. 이게 이 고양이가 분명히 개냥이다라는 의견을 계속 피력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요. 네. 네. 사실은 고양이들이 그 그 털의 모양에 따라서 개냥이의 확률이 조금씩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검정색, 올 블랙, 검은 고양이는 완전 개냥이 거의 90% 이상이 개냥이라고 합니다. 예, 거의 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플루토가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비비고 그런 게 개냥이어서 그랬는데 그걸 자꾸 귀찮게 하고 신경을 건드린다는 이유로 그러면 안 되죠. 네, 고양이의 진심이신 분이. 네, 참고로 이제 고양이 얘기하시니까 이 고양이 이름이 플루토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플루토는 원래 이제 뭐 이야기를 만들 때 뭐 어떤 등장하는 어떤 인물이나 오브제에 대한 이름을 그냥 붙이진 않으니까. 그렇죠. 장명을 굉장히 고민해서 네, 하죠. 이 플루토도 네. 이제 의미가 있는데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로 치면 하데스죠. 네. 참고로 이제 이거는 이 고양이 자체에 집중해서 분석하는 것도 많아요. 이 고양이가 네. 과연 진짜 고양이냐? 진짜 고양이가 아니라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이 고양이는 진짜 고양이라기보다는 결국엔 상징적이라는 거죠. 이 고양이가 진짜 고양이겠냐? 아니면 이 주인공의 어떤 마음을 대변하는 악마적 심정을. 왜냐면 이제 그 검은 고양이라는 자체가 그 우리나라에는 없는 미신이지만 이제 서양에 굉장히 유명한 미신이거든요. 검은 고양이 미신이. 우리나라도 뭐 고양이 요물이라고 그래서 네. 조금 저기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검은 고양이는 이 악마 숭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고양이가 이제 원래 조금 그 서양에서는 조금 터부시되고 조금 약간 금기시되는 어떤 상징 중에 하나였죠. 이게 이제 마녀 집회와 관련이 있는데 이 검은 고양이가 이제 뭐의 상징이냐면은 검은 고양이 자체가 악마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가 그러니까 마녀들의 집회, 마녀들의 집회에서 마녀들이 어쨌든 모여서 하는 어떤 그 최종적인 회합의 어떤 최종적인 목적이자 그런 게 이제 악마 소환이잖아요. 자신의 어떤 마스터. 근데 그 검은 마녀 집회를 할 때 이제 검은 고양이가 항상 있고, 그러니까 마녀 하면은 옆에 항상 검은 고양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개냥이라서 그래요. 근데 그렇군요. 네. 하긴 뭐 마녀를 그 동네에 그냥 좀 이렇게 불쌍하신 그 할머니라고 보고 그 할머니가 이제 밥을 주니까 따라오는 개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실제로는 이제 마을에 그런 좀 불쌍하신 이제 할머니들이 마녀로 많이 몰려서 죽었었죠. 그쵸, 옛날에. 옛날에.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머릿속에 이 검은 고양이가 결국에는 이 마녀들이 소환한 악마가 몸을 빌리는 대상. 네. 그래서 이제 검은 고양이 자체가 악마고, 그러니까
요 작품에서도 이제 검은 고양이가 진짜 고양이겠냐? 그러니까 실제 고양이라기보다는 악마 혹은 이 악마로 이제 대변되는 어떤 사람 마음 한켠에 있는 어떤 악함, 이런 악함.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사랑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 키우던 고양이가 있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이렇게 됐을 수 있죠. 내가 지금은 조용히 지냈는데 내가 아주 옛날부터 마음속으로 악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속으로 칼을 갈고 있던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 고양이라는 거 진짜 고양이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고양이를 다 그냥 마음속의 악함 그리고 마음속의 악마성이라고 다 치환시켜가지고 해도 다 읽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네, 오늘 에드거 앨런 포의 대표작 네. 예, 검은 고양이를 네. 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수다를 한번 떨어봤는데요. 네. 이제까지 전부 저희 사견입니다. 네. 네. 사견이고요. 네, 네. 문학적으로 저희가 정통한 것은 아니기 네. 때문에. 원래 그랬죠. 네, 네, 그래도 재미있는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에도 유익하고 즐거운 재미있는 컨텐츠로 선생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